VVIP 방의 더중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이제 직접 써주신 부분이거든요. 6월 7일 날 어제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손글씨로 보내주셨어요. 주당 매입 금액 했는데 LG화학이 천주? 이게 아마 단위가 200주인데 콤마를 잘못 넣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단위를 잘못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LG화학이 이제 100주인데 그게 57,000원이 아니라 57만 원이시겠죠. 쭉 보겠습니다. DB하이텍이 뭐 주식수를 밝힐 수는 없고 DB하이텍이 비중이 요게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한 5% 정도. 왜냐면 이제 LG화학의 57만 원인데 그 기준이 57,000원으로 잘못 적어 주셔서 저희 직원분도 주식을 모르니까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분은 나중에 LG화학 부분 57,000원으로 57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비중, 그다음 매입 금액, 수량, 평단가, 그다음에 현재가 HTS에서 현재가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현재가 설정해서 엑셀로 작업하면 지금 이제 계좌 손익이 나오겠죠. 첫 번째 이제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이 높지는 않아요. 점유율이 높지는 않은데 8인치 부분이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생산 라인 자체를 운영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업체가 이제 몇 개 없어요. 이제 12인치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게 특화되어 있는. 그래서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제 오더를 받아서 직접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기준이죠. 일단 어찌됐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돼 있어요. 2014년까지만 해도 중국에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면서 못 팔 정도였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동부그룹 자체에서의 가장 큰 효자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동부반도체죠. 안암반도체에서 동부그룹이 인수하면서 동부 안암반도체가 됐고 그리고 이제 동부하이텍 그리고 나서 일단은 다시 DB그룹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사명이 그러면서 DB하이텍으로 바뀐 겁니다. 어찌됐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누적 수급 범위에서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인데 생각만큼 최근의 흐름이죠. 최근의 흐름에서 생각만큼 변동 탄력을 주지 못해서 그게 이제 조금 답답한 기준이 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간 단위에서의 흐름은 상당합니다. 연봉의 기준인데요. 사상 최대치 고점도 넘겨놨죠. 그래서 예전에 뭐 안암반도체에서 넘어왔을 때 그 이후의 흐름 그리고 2014년도 이후에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이것도 로고 차트로 사실은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로고 차트로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온 폭이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차트입니다. 퍼센테이지. 그래서 요 구간이 좀 좁아 보이지만 여기서의 변동률이 뭐 어마어마한 변동률이었다. 등락률로. 그래서 2015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걸 이제 변동률로 로그 차트로 또 보냐면 2015년도에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띄던 2016년 이후에 그러면서는 16, 17, 18 잠시 눌려 있다가 19년부터 쫙. 근데 이게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업황에서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2015년도에 시가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뭐 19,000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게 쉽게 올려진 거죠. 저 당시 이제 뭐 4,000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1,700억 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주다 보니까 강세를 뗐는데 이때 당시에 특정 창구, 국내 SK증권 창구에서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SK증권 창구를 통해서 거의 뭐 매일매일 막 들어오는데 거의 제 기억이 맞다면 20% 가까이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수백억을 20%가 안 되나? 한 수백억을 매수를 하는데 지분 신고를 안 해요. 그건 뭐냐면은 계좌가 다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문사 같은 경우에 일임용 자문사가 계좌 개설을 SK증권으로 하세요 해서 자금을 위탁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계 투자자로 또 표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 부티크나 말도 안 되는 뭐 다단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루버 사태 보면은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결론적으로는 개인으로 잡혔죠. SK증권을 샀어도 그 개인 혼자 샀으면 지분신고 무조건 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신고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매집은 돼 있고 그 이후에 메이저들도 아무리 저평가해도 들어가질 않는 거죠. 물량 봐주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2015년도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2015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일 때 4,400억일 때 20%면 뭐 800억 맞을 것 같아요. 한 뭐 20%까지는 아니더라도 10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서 한 600만 주인가 800만 주인가를 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범위까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안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는 그들이 정리를 했어요. 손실은 아니죠. 일단 주가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정리를 했고 그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외국 기관이 대샀어요. 실적은 좋은데도 안 사다가 대샀습니다. 대사고 나서 그게 외국 기관의 물량이 분산이 되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 당시에 누적 수급이 어디까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누적 수급이 2018년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2018년 이후에 저렇게 흐름이 쭉 뭐 지속적으로 수급이 왔다 갔다 했고 결론은 이제 지금 기준은 2021년 이후에 수급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실상 들어와 있는데 누적적인 수급이 충분합니다만 주가의 흐름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만 놓고 봤을 때 제한적인 거고 시장 지수를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할까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대처할까? 결론적으로 뭐 이 종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이 누적 수급을 빼더라도 뭐 소나 모멘텀 차트를 넣어놓고 이 기준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든다면 매수관이 어디가 설정이 되겠느냐? 그럼 망청 떴을 때 거래량 터트리고 망청 떴을 때 크로스 부분은 아래로 쏠려 있지만 영선 위에 놓여져 있죠. 일단 한 가지가 윗방향의 기준 세 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장악 확인형 떴을 때 거래가 다 5MA, 20MA 넘기고 있잖아요. 그 기준, 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만 앞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울기 꺾기가 월봉에서 둔하게 나온 건 아쉽지만은 일봉 주봉에서 무조건 저 자락에서 매수가 나옵니다. 소나 모멘텀 차트도 이건 월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 이제 거래가 있고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 또 상승 잉태형의 거래가 제한적이죠. 이럴 때는 뭐다 중립. 그러고 나서 확인형의 기준의 편입. 뭐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위치인데 사실상은 거래가 둔화되어 있고 움직임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나 이런 강화되는 흐름, 추세의 강화 부분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방어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뭐 중간에 이렇게 뭐 휘청거리고 내려오기도 했지만 거래가 없이 내려오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대주주 지분이나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많은 물량이 그렇게 출회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PER이 전망치 기준에서는 4.75. PBR이 좀 높긴 하지만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쉽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쪽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다 그랬죠. 제일 아쉬운 건 거래 대금인데 그 거래 대금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해서 대처를 하면, 그러니까 급한 돈을 써야 될 돈을 막 여기다 넣어놓고 급하게 막 그 물량을 빼고 나오려고 하면 어렵죠. 물론 이제 뭐 이 종목에 뭐 수억 수십억을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근데 방 안에서 그런 분도 계세요. 방 안에도 지분이 뭐 꽤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 뭐 금액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들어가 있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PER은 내년치 그 실적 부분이 6,3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5,800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5,800억의 기준을 잡아도 지금 시가총액이 3조가 채 안 돼요. 미끄러져서. 그러면 뭐 5배도 안 나온다는 거고, 5배 수준이라는 거고, 6,300억이면 5배가 안 나오는 4.75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PBR이 조금 높다 할지라도. 근데 이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가 몇 군데 안 나왔어요, 전망치가. 그래도 뭐 지금 몇 군데예요? 7군데입니다만 몇 군데 증권사가 이렇게 전망치를 안 내줬어요. 많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증권사 많을수록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뭐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이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나쁘잖아요. 좋아요. 검증이 돼. 1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가까운 1,890억. 순이익도 1,600억. 야, 이렇게 된다면 1,587억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당연히 6천억 수준 분기별로 해서 6천억 수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분기별 전망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조금 그 자산 운영에 있어서 좀 여유로움이 있으신 분들, 이거 언제 어느 때 뭐 빵 치고 들어올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금 여유로움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거죠.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한국전력 아무리 좋아도 이슈가 불거지고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들어와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그 시점이에요, 사실은. 20일 날 또 전기요금 인상하느냐의 그 기준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는 잡아가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건드려 줄 때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DBITech 같은 경우도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따라 붙으면 되겠죠. 근데 그때 현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5% 비중이시라면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무리수둬서 이제 막 20%까지 수익 종목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더라도 문자 나가더라도 실질 비중 채우실 때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또 여러분들 자산 규모에 맞게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까지 채우고 보시겠다면은 자산 규모가 내가 하루 매매에서 뭐 그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물량이라든가, 또 난 변동성이 무서워, 제한적인 변동성에서 한참 생각하고 매매를 할 거야, 이러신 기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변동성을 조금 활용하시겠다 하시면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서 한 발짝 뒤에서 보시는 게 옳죠. DBI텍이 단가가 72,000원이신데 사실상 그 72,000원 대비 많이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버겁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또 누적 수급을 갖고 있는 쪽이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폭의 물량은 조금 더 뭐 채우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중들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강연에 오셨을 때 이제 HMM 비중이 꽤 높으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줄이신 것 같아요. 줄이셔서 대처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경우도 일단은 이번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42,2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5% 조금 넘게 들어오신 기준인데,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실 때는 야, 이거 가파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가파른 거 아니야 라고. 일봉이나 일봉 보면 아찔하죠.
또 주봉 보셔도. 근데 월봉으로 보시면 얼마든지 지금의 기준은 편입할 수 있는 위치로 눌리면 눌릴수록 그리고 거래를 확인해 가면서 거래만 수반된다면요 뭐 그래서 지금 편입 단가니까 뭐 유지하시고 대처하시면 되겠고 HMM의 경우는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종목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PBR이 1.45배고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정부의 힘을 빌어서 거의 뭐 힘겨웠던 그 흐름 속에서 정부의 힘을 빌어서 대규모 발주를 하고 선박 발주를 하고 그것이 또 인도되는 과정이고 전체가 다 인도되지는 않았죠. 아직 남아 있죠. 그 과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실적이 원체 좋아서 비용 털고 뭐다 뭐 흑자 전환도 돼 있고 다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단은 남아 있는 이제 뭐 부채라든가 또 지분이라든가 이 정리 수순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게 좀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실적 범위만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전망치는 항상 이렇게 꺾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선박이 많이 발주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 HMM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세계 경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지만 운임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도 이제 뭐 종식에 가깝고 그리고 또 중국에 이제 항만 폐쇄되는 부분도 이제 다시 열렸고 그렇게 되면서 뭐 물동량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박의 활용도가 더 확산이 되고 발주한 선박들이 다 선사들로 인도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고 운임료는 낮아지고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뭐 당연히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수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예 뭐 엄청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코로나19 때문에 진단키트 영향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만 정점의 인식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시가총액 2조 2천억 뭐 한동안은 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실적에 맞게 고점에서부터 눌림폭이 나왔던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높으시니까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수급 범위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에요. 근데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수급은 긍정적인데 거래가 수반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 47,000원, 37,000원, 4만 원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수급으로 추가적으로 좀 유입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조금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은 매수가 돼 있는데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그간의 공매도 대차 부분에 대한 상환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형성돼 있던 공매도 대차 이런 부분을 상환하는 수급 그렇게 해서 주가가 뭐 셀트리온도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약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수급이 막 지금은 이제 좀 꼬여 있는데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려요. 이게 뭐겠어요? 공매도 대차 상환입니다. 매집에서 주가 땡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생각을 했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뭐 들어올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정하기는 어려운. 일단은 HMM은 중립적인 요인의 기준에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강세를 띠지 않는 한 다시금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거래량 좀 확인하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문의를 주세요. 지금으로서는 뭐 오히려 잘라내는 게 아니라 다시 가격 반발력 뭐 어차피 시장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돌려질 때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지느냐 수급이 어떠느냐 확인하고 대처하는 걸로.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두산 중공업이죠. 이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32,000원 찍을 때의 시가총액이 제 기억이 맞다면 13조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이제 두산인프라코와의 뭐 합병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는 2만 원이 이탈돼 있는데도 12조 3천억. 그러니까 뭐 글쎄요. 제 시각이 그런지 몰라도 두산그룹주들 같은 경우 희한하게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은 쪽인데 아니 뭐 그런 건 깊이 있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거냐면 이 두산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저평가이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방미하셨을 때 회담할 때 원전 이야기 나올 때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 변동이 나왔는데 딱 그때가 증자 발표 그때 나왔나요? 그 이후에 나왔나요? 하여간에 두산 인프라코어와의 합병은 예정 수순이었고 결론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전 사업이나 성장성 부분이 뭐 더 부각이 되겠습니다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2,000원 찍을 때 시가총액이나 지금의 시가총액이 똑같다. 근데 32,000원 찍을 때 시가총액이 사실상은 정점으로 인식이 잡히는. 그 합병하고 이제 뭐 사업 영역이 더 확대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펀더멘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뭐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한국전력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부의 수급 개선 폭이 이제 뭐 깔짝깔짝 있는데 이게 급격히 개선 폭으로 연출이 돼야 되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원전을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가가 붕괴가 된 거죠. 원재료 비용은 올라가는데 전기요금 또 못 올리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민영화돼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힘을 받아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앞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블랙아웃이 나올 정도로 기업의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서 한전이 굉장히 힘겨웠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블랙아웃 이후에 기업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많이 형성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올렸죠 전기요금을.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수년 동안의 랠리 6만 원대까지의 랠리.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도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정책이 바뀌어서 원전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전기요금을 좀 올릴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달 20일에 전기요금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쪽으로 지금 가게 돼 있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실적 그 손실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죠. 요거는 이제 원전을 사용할 것이다,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다. 그것에 대한 전망치 부분이 포함된 거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급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럴 것이다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흐름에서 외국인기관 메이저들이 들어오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이 지금 기준에서 수급이 조금 꼬여 있어요. 꼬여 있는데 정점에서부터 그 조정폭도 좀 깊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계속 잡아주던 종목인데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좀 당혹스럽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냐, 가지고 계시냐, 가지고 계시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끌고 올라갔었고 유지합니다를 말씀드렸는데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거래가 둔화돼 있네, 또 혹은 오버슈팅 나왔네 해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 비중이 뭐 높지는 않으세요. 자산 규모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신데 그래도 뭐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 기준이고 이 상태에서는 평균 단가 굉장히 높으세요. 26,4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높고 HMM 35,000원도 좀 높고 야 주성엔지리얼은 비중이 뭐 굉장히 작으시니까 이게 퍼센테이지가 또 잘못 나와 있네요. 우리 쪽에 3%이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릴 때 그때 좀 단가를 조금 낮추실 수는 있어요.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으시니까. SM이 8만 원에 단가 설정이 돼 있어요. 8만 원. 여기도 뭐 굳이 손실 보시고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8만 1,000원에 기준이 잡혀 있으신데 다만 이제 매매가 원활하시면은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는 쪽을 놓고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시면은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어요. 그 지금 비중이 한 3%이신데 7만 원 공방 정도에서 거래가 터지는 게 확인되면 거기서 조금 비중을 조금 높이실 수 있어요. 지금은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추세가 강화되기를 가격 메리트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가격 메리트 보고 들어와서
조금 더 밀리면 이제 또 심적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LG화학을 편입을 하셨는데 LG화학에 대한 단가 57만 원에 편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 편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추가 편입이 가능하십니다. LG화학 비중이 높지가 않으세요. LG화학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고점 찍고 좀 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LG화학 부분에 추가적인 편이 가능하신 위치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원체 이제 그 과도하게 밀려 있으니까요. 비중을 이쪽을 좀 실어 가시고 그러니까 주력주 하이닉스, LG화학, 기아 뭐 이렇게 해서 주력주 기준에서 좀 더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LG전자. LG전자도 어휴 단가가 11만 9천 원이신데 여기도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5%. LG전자도 만약에 이제 단문 문자가 나갈 때, 문자가 매매 문자가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비중을 일부 늘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집중하는 쪽은 SK 하이닉스니까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이닉스, LG와 기아 위주로 좀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LG전자 일단은 돌릴 때 뭐 비중 조금 늘려서 단가를 좀 낮춰놓는 쪽으로 지금은 멈춰 계시고 그리고 후성의 경우를 어제 들어가셨는데 어제 비중을 이게 맞나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어요. 어제 기준에. 근데 단가가 23,100원입니다. 23,100원이신데 향후에는 주력주의 비중을 좀 실으시고 수익 종목에서는 또 특히 이제 거래가 제한적인 종목군들에서는 좀 제한적인 기준을 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단기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IT주들 뭐 PCB 업체라든가 이런 쪽이 휘청하다 보니까 미끄러졌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굳이 손실 보고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요자락 좀 시간이 일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뭐 24,000원대 위쪽에 수익 범위에서 또 25,000원까지 최소 범위 요 정도에서 그 정리하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올라오면 비중이 월등히 높으니까 정리해서 대처하는 걸로. 아시겠죠? 비중만 좀 정리해서. 그리고 삼성전기 기준에서는 뭐 오늘 꼬리가 달려버렸어요. 잘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뭐 마감 때까지 100만 주 이상 실릴 거고 가격 반발력을 줬고 OMA, 20MA 거래량을 추반했고 그렇게 되면서 주봉의 거래량이 추반됐고 바닥에서 주봉에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거래가 실리면 거래량이 실리는 거잖아요. 실린 상태의 위로 돌리는 흐름이니까 이 삼성전기는 별도로 지금 녹화를 할 겁니다. 그 녹화를 해서 다시 드리면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비중 대형주 위주니까 나쁘진 않으신데 비중만 향후에 좀 조절하시는 걸로 그리고 종목의 기준에서도 조금 우리가 조절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중님 포트폴리오였습니다.